정치 세력으로서 뉴라이트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전대협과 한총련의 주류 그룹이 NL이었습니다. 내셔널 리버레이션.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반민주적인 시대 현실의 본질은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분단을 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남북 간의 힘을 합쳐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사파라고 불리거든요. 북한에서 만들어낸 주체 사상을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주요한 이념적 도구로서 채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낭만적 민족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거잖아요.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우파의 사상이었고 공산주의는 좌파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좌파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표방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에 가가지고 이 서구에서는 절대 결합될 수 없었던 민족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합이 됩니다. 그게 주체 사상인 거죠. 황장엽이가 나중에 위순한 다음에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말했죠. 그러면서 주사파들을 멘붕을 오게 했는데 사회혁명 사상으로서의 공산주의가 민족주의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PD 계열이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자신들의 롤모델을 삼고 있는 게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걸 91년도에 보면서 PD 계열이 멘탈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운동권을 NL이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90년대 말쯤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기근과 경제 붕괴를 경험합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걸 보면서 NL 계열 안에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각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NL 계열에서 지도급으로 활동하던 다수의 주사파 인사들이 극좌에서 극우로 전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뉴라이트의 창발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금과 옥조로 섬기던 북한을 스스로 버렸잖아요. 습성이 종교성과 그 광신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일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뉴라이트가 일본 극우가 보여주는 레토릭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주체 사상을 옛날에 추종했던 자신들의 습성이 그대로 이제 일본 극우의 혐한 사상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롯한 여러 극우 사상들을 앵무새처럼 다습하는 그런 태도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진단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학문 현장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하는 사람, 주로 경제사학자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던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완전 좌파 경제학자였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사학자들이 이루어놓은 식민지 시기의 여러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번영의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서부터였구나라는, 바로 친일파를 숙청했냐 안 했냐. 남한은 친일파를 살려줬고 북한은 친일파를 숙청했기 때문에 북한은 망했고 남한은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이 안병직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면은 이영훈하고 김문수입니다. 이우연이라는 학자는 친일 진상규명은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게 됐고요. 일제강제징용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같이 쓴 김낙년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이번에 간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주관하는 3대 단체가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 세 기관이 최근에 다 수장들이 뉴라이트가 임명이 됐습니다.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 일본 문부성 한국인 유학생들을 비밀리에 접촉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사사카 재단이라는 그 우익 극우 단체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무상으로 경제 지원을 계속 하다가 서서히 가스라이팅하는, 이제 그렇게 일본 유학파 출신 중에서도 회유가 되어서 뉴라이트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마지막 그 뉴라이트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라이트가 등장한 시기는 21세기 초입니다. 세기 말적인 밀레니엄의 혼란스러운 전환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마차하는 그런 시기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혼동되어 있던 그 밀레니엄 시대에 뉴라이트가 움틀대고 있었다. 뉴라이트가 등장하는 그 축을 제가 크게는 세 축으로 분석이 됐어요. 첫 번째, 정치 세력으로서 뉴라이트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분석되는 뉴라이트의 기원인데, 소위 우리 대학가의 전대협하고 한총련 아시죠? 80년대 그 신군부에 저항하면서 87년 제6공화국의 헌법을 이끌어냈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 세대들이죠. 근데 바로 이 전대협과 한총련의 주류 그룹이 NL이었습니다. 내셔널 리버레이션.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반민주적인 시대 현실의 본질은 음,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음,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음, 분단을 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음. 일단 시급한 것이 남북 간의 힘을 합쳐서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양대 산맥이 있었죠. NL과 PD. PD, 예, 피플즈 예, 데모크라시. 예.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NL은 좀 위로부터 변혁.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변혁시켜서 짧은 시간에 변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PD는 민중들의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혁을 얘기했다. PD가 민중지향적이었고 NL이 그렇죠. 엘리티즘이 있었다. NL의 특징은 뭐냐면은 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사파라고 불리거든요. 주사파가 술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고 음, 음. 주체 사상파잖아요. 북한에서 만들어낸 주체 사상을 이제 그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해방을 위한 주요한 이념적 도구로서 채택한 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낭만적 민족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거잖아요. 원래 민족주의하고 음, 막시즘은 음. 이게 결합되기 어려운 거예요.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우파의 사상이었고 막시즘, 네. 공산주의는 좌파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좌파들은 그 플로레타리아 해방과 혁명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표방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북한에 가가지고 이 서구에서는 절대 결합될 수 없었던 민족주의하고 그 공산주의가 결합이 됩니다. 그게 주체 사상인 거죠. 황장엽이가 나중에 귀순한 다음에 이거 다 내가 음, 만들었다 뭐 이랬죠. 음, 그러면서 주사파들을 멘붕을 오게 했는데 음. 사회혁명 사상으로서의 공산주의가 민족주의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족 우월과 민족적 낭만적 환상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선망 이런 네, 것과 그 유토피아 마르크스주의의 이상향이 결합이 돼가지고 네. 되게 교조화된 것 같아요. 독특한 저는 NL 계열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가 집단 이벤트의 형태를 보면 종교성이 보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조성이 있어요.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음, PD 계열이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왜냐하면 PD 계열이 가장 자신들의 롤모델을 삼고 있는 게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걸 91년도에 보면서 PD 계열이 멘탈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운동권을 NL이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NL 계열이 쭉 끌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에도 자주 갔다 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북한이 90년대 말쯤에 이르러서는 음. 엄청난 기근과 경제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걸 보면서 NL 계열 안에서도 주사파 안에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각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NL 계열에서 지도급으로 활동하던 다수의 주사파 인사들이 극좌에서 극우로 전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뉴라이트의 원, 창발자들입니다. 뉴라이트는 말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신지호입니다. 뉴라이트란 말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음, 자신들을 음, 아이덴티티를 음,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면서 신지호는 전향한 다음에 음. 뉴라이트의 세상보기라는 책도 쓰고 막 그래요. 그 김영석 관장은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 김영석은 제가 보기엔 뉴라이트 안에서 아직 듣보잡이고 비주류예요. 듣보자. 예, 비주류. 비주류인데 이제 저놈이 왜 어떻게 관장이 됐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마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네네. 간에 자신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북한을 음, 버리고 이 사람들은 약간 종교적 맹신성이 있거든요. 열광주의, 광신성이 있는데 자신들이 금과 옥조로 섬기던 북한을 스스로 버렸잖아요. 근데 습성이 종교성과 그 광신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뭐 일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뉴라이트가 일본 극우가 보여주는 레토릭에 그대로 음, 따라가는 거는 바로 네. 이러한 그 주체 사상을 옛날에 추종했던 자신들의 습성이 그대로 이제 일본 극우의 혐한 사상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롯한 여러 극우 사상들을 음, 앵무새처럼 답습하는 그런 태도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음, 음,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학문 현장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하는 사람들. 사학자들인데 주로 음, 경제사학자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던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병직이 사실은 완전 좌파 경제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 사상에 입각해서 곧 몰락할 거다. 북한이 더욱더 건재해서 이 음, 붕괴된 남한
통합할 거다. 뭐 이런 나름대로 자기만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역사 경제사적 자기 학문 이론을 부과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안병직이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고 마침내 90년대 말에 음,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오히려 90년대 중후반에 IMF를 겪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를 되살리는 대한민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대안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학문론을 회의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안병직이 그러면 나의 그 경제사적인 학문을 어디에서 대안을 찾을 것이냐 찾다가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특히 일본 경제사학자들이 이루어놓은 식민지 시기의 여러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음, 대한민국의 이 번영의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서부터였구나라는 그래서 안병직은 마르크스 경제사 이론을 아주 맹신하던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경제학자들의 그 이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 번영의 뿌리는 그리고 북한의 저 붕괴 경제적 몰락의 붕괴 출발은 바로 친일파를 숙청했냐 안 했냐. 남한은 친일파를 살려줬고 북한은 친일파를 숙청했기 때문에 음, 북한은 망했고 남한은 이렇게 잘 산다. 음. 이런 논리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안병직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면은 이영훈하고 김문수입니다. 이영훈이 바로 낙성대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경제사에 입각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보는 어떤 학문 연구의 메카로서 이제 낙성대 연구소를 음, 만들죠. 음, 그리고 백분 토론에 나와서 위안부는 매춘부들이었다. 뭐 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매국노로 이제 음, 몰렸던 사람이 이영문. 김문수도 나중에 변절을 하죠.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김문수가 안병직을 찾아가가지고 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병직의 그 조언을 듣고 김문수가 노동운동가가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 같이 다 변절을 하는데 뭐 이외에도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연구했던 이우연이라는 학자는 친일 진상 규명은 인권 침해다라고 음, 주장하게 됐고요. 일제 강제징용은 없었다라고 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같이 쓴 김낙년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이번에 간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주관하는 3대 단체가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네. 그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 세 기관이 최근에 다 수장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뉴라이트가 임명이 됐습니다. 지난 음, 8월 7일에 음, 듣도 보도 못했던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였더라고요. 전공이 중국 송나라 시대 연구한 사람인데 그, 독립기념국 관장이 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엄밀히 다 일본 국적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다 이제 반정부 인사가 됩니다. 예,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 그리고 예, 정신대라든가 음, 강제징용 됐던 사람들은 음, 그냥 같은 나라 국민이 다른 지역으로 네, 이주 취업을 한 거고 네네. 이 학계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별도인데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 매수해 일본 문부성 한국인 유학생들을 그 비밀리에 접촉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사사카 재단이라는 그 음, 우익 극우 단체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무상으로 경제 지원을 계속 하다가 네. 서서히 가스라이팅하는 이제 음, 그렇게 일본 유학파 출신 중에서도 회유가 되어서 뉴라이트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짐작 음,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음, 이게 정치 세력 학자들 그다음에 마지막 그 뉴라이트의 또 한 가장 큰 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정치, 학계, 음, 종교 요 음, 세 축이 뉴라이트를 비슷한 시기에 서로 음, 각계로 뉴라이트를 형성했고 이들이 서로 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합 음, 집산하던 것이 2004년 즈음으로 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특히 반공과 친미 노선을 분명히 했던 음, 보수 기독교계 인사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단 한 번도 정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이 보수 음, 정권이 1998년에 처음으로 그쵸. 김대중에게 정권을 내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 특히 보수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충격이었죠. 네. 김대중이 2년 후에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일 손을 잡거든. 해방 이후 한국교의 특징은 네. 가장 막강했던 서북 기독교 세력이 북의 공산화로 인해서 월남하거든요. 그래서 월남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이념과 교권 세력으로 음,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남한에 있던 원래 서울교회나 충청도 뭐 경상도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보다 이 월남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엄청 근면하고 음, 아주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서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의 그 네, 강력한 결집력과 정치력, 근면하고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 거로 보이고 이 사람들이 한국 보수교회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보수성을 이분들이 대변해 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분이 한경진 목사죠. 강원영 목사, 네, 송창근, 김재준 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김대중이 집권하고 남북 하위 분위기가 되니까 이 월남 기독교인들 반공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북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월남 기독교 지도자 그룹들이 굉장히 음, 위기감을 느낍니다. 김대중이 남북 하위 무드를 조성하는 것도 위기감을 느끼고, 아, 그래도 참자, 존버하면 다시 보수 정권 가져오면 돼. 음, 이렇게 존버하던 보수 교회가 멘붕이 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는 거야. 뭐야 이거? 거의 10년 동안의 진보 정권이 음, 들어서니까 와 이거 우리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계의 보수 그룹들이 음, 이제 구체적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뭐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특히 가장 결정타를 날렸던 게 뭐냐면 사학법 개정입니다. 네, 사학법 개정을 하면서 네, 그때 목사님들이 대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모여가지고 음, 삭발투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사학법 개정을 하면서 음, 외부에서 이사가 들어와서 역시, 경영을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음, 노무현 정부에게 엄청난 극렬 저항하면서 이때 뉴라이트 결성에 가장 중요한 명분을 제공했던 사건이 바로 사회법 개정이다. 이렇게 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계, 음, 학계, 종교계 인사들이 저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적 어떤 그 멘붕과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 음, 과정에서 이제 뉴라이트라는 정체성을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역사학자 전우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음,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경제적 지표로 역사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 역사가 발전하고 퇴보하는 거는 음, 부자가 되냐 가난해지냐 이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음, 조선시대는 가난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엔 일제강점기가 조선시대보다 좋은 음, 시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관에 있어서도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공주의적 인간관을 가장 음, 이상적 인간관으로 채택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네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음, 그 성공을 이룬 사람이 음, 훌륭한 인간이다. 음, 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으로 봤을 때 음, 그 낙후됐고 아주 그 열악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대화해준 일본 식민지 시기가 어, 좋은 시기였고 그런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던 친일 엘리트들과 매판 자본가들이 한국 근대화의 가장 큰 공로자들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있잖아요. 1945년 8월 15일보다 1948년 8월 15일을 더 중요한 국경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중요하게 여겨지면 음, 그 전에 1919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고 음, 그러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을 위해서 애썼던 의병과 3.1운동의 주역들을 음, 수많은 그 순국 선열들 그다음에 임시정부 활동과 그 이후에 광복군 활동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들 이것들이 다 지금 날라가죠.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요 밑거름인데 음,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학교 세우고 공장 세우고 신문사 만들고 철도 놓는데 협력했던 그 친일 엘리트들과 자본가들은 음, 대한민국의 독립과 그 역사에서 뒤로 밀리잖아요. 오히려 친일파라고 손가락질만 받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순간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한 이들은 1948년에 이승만 정권을 도와서 어, 이승만 정부를 수립하게 했던 친일파들. 음,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그 역사관으로
봤을 때 훌륭한 그 친일파들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1948년에 건국된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국절에 집착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독교 이 뉴라이트도 사실은 음,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음, 사실 굉장히 유물론적이고 물신주의적인 음, 가치관에 굉장히 함몰돼 있다. 음,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뉴라이트가 생기는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또 이제 좀 음, 강론으로 교회사적으로 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일했던 사람들 하면서 친일해서 돈 번 사람들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은 높은 자리를 얻었던 사람들. 내가 돈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뭐 할 것 네. 같아요? 자식 교육 시켜야죠. 그래서 나의 부를 대물림할 수 있을 만한 엘리트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 한국의 학계가 친일했던 사람들이 부와 네, 어떤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갖게 되면서 네,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심이었고 음, 학계가 전반적으로 친일했던 분들의 후배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런 뉴라이트의 이야기 같은 게 나왔을 때, 네,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사와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쪽에 이제 모 인사, 네, 국가기관의 수장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시고 뭐 이랬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 그쪽으로 확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원래 이분도 되게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음, 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된 게 자기 아버님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빼줘라고 얘기했는데 네,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진짜 딱 사달이 나왔을 때는 빠지는데 음,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확 바뀌세요. 확 바뀌었다라고 그 주변 분들이 얘기들을 하세요. 예, 이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얽히고 얽히는 개인사들에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네,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지들이 잘난 맛에 또 뭐 주체사상도 얘기하고 뭐 잘난 맛에 막스 레닌주의도 얘기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네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얘기했던 거를 좀 이제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입 닫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죠. 근데 왜 또 딴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이제 종교가 추앙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국주의 또 나는 음, 미국 음, 이런 게 또 그들의 이제 머리, 정신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역사를 망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도 그렇고, 교회 리더십도 그렇고, 음, 온건하신 분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하여튼 극단주의적이어야 그 포퓰리즘이 생기고, 거기서 또 이제 발언권도 얻고 하니까, 지금 점점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교계의 리더십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뭔가 양쪽에서 다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그런 게 좀 찾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오히려 온건파가 음, 뉴라이트의 또 중요한 그 토대를 구축합니다. 어, 그거는 제가 음, 이제 지금 앞에는 제가 뉴라이트의 총체적 그 구조를 보여드린 건데 제가 뒤에 가서는 이제 뉴라이트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뉴라이트를 제가 더 한번 한 발짝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건, 다음 주 뉴라이트와 한국 교회 아, 교회 안에 뉴라이트. 실명 네, 나옵니까? 실명들 나옵니다. 아, 또 뭐 나옵니까? 미국 교회 뉴라이트. 아, 뉴라이트란 미국, 말이 미국에서 먼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음,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음, 시기와 맞물려서 한국 교회에 이식되는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수입산 어, 운동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네네네네. 다음 주에 네, 한번 터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